어르신, 저 여자를 믿지 마세요. 백화점 귀빈실에서 평생 처음 보는 직원 하나가 제 소매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감이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매일같이 제 찻집에 찾아와 친딸처럼 살갑게 굴던 아이, 제 하나뿐인 아들과 식을 올릴 그 참한 색시를 두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제 눈앞에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화면에 떠있던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10년 넘게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이 겨우 열린 참이었는데 그 아이의 인생이 송두리째 걸린 일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숙입니다. 올해로 65, 이 골목 끝에서 전통 찻집 향기로운 다원을 홀로 지켜온 사람이지요. 차 한 잔 곱게 우리는 솜씨 하나로 반평생을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며 제게 몰아닥쳤던 그 모진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놓을까 합니다. 새벽 6시 골목 끝에 자리한 제 찻집 향기로운 다원의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면 밤새 가라앉아 있던 찻잎 향기가 가장 먼저 저를 맞이합니다. 지난 가을 제 손으로 9번을 덮고 9번을 식힌 잎차가 항아리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씁쓸하면서도 맑은 그 냄새를 코끝 깊이 들이마시면 어제 쌓인 피로가 손끝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른 행주로 다탁을 하나하나 닦고 무쇠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가에 난초잎을 훔치며 하루를 여는 이 고요한 의식이 저를 지탱해 온 세월도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골목 건너 방앗간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드르륵 들려오고 지팡이를 짚은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마시를 나서는 그 시간을 저는 참 좋아했어요. 그런 아침이면 세상이 다 제 편인 것만 같았습니다. 제 나이 29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폐가 나빠 시름시름 앓다가 한겨울에 눈을 감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어린 남매를 굶기지 않으려고 남의 집 밭일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나물도 팔았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시려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다 정성껏 우려낸 차 한 잔이 지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걸 알고 이 작은 가게를 얻어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렇게 키운 두 아이가 이제는 저보다 훌쩍 커버렸으니 남편 볼 면목은 그럭저럭 세운 셈입니다. 그런데 제 가슴 한구석에는 늘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큰아이 민우 때문이었어요. 39이 된 아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입니다. 반듯하게 자라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올랐지만 20대 후반에 겪은 짧은 결혼과 이혼이 그 아이의 마음에 두꺼운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민우는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늘 그렇듯 색이라고는 없는 차림으로 다원에 들렀어요. 제가 우려준 차를 두어 모금 넘기더니 아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그냥 일만 하려고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조금도 웃지 않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가슴 밑바닥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말하는 게 어미로서 얼마나 아프던지요. 그래도 저는 속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저 밥은 거르지 말라는 말만 겨우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이면 대문을 열기도 전부터 어머니, 어머니 소리치며
골목을 뛰어 올라오던 아이였어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대던 그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한데 언제부터 저렇게 말수가 줄고 웃음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그 밝던 아이를 이토록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저는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알았어요. 남의 눈엔 성공한 소장님이겠지만 제 눈엔 여전히 상처받은 아이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공기를 단번에 흩어놓는 건 언제나 둘째 수진이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37 딸아이가 굽 낮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들어왔어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어머, 오빠 왔네. 오빠는 또 왜 초상집 얼굴이야. 수지는 광명, 의왕, 수지 일대 아파트 값이라면 눈 감고도 꿰는 베테랑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동네 몇 층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누가 금매를 내놨는지 손바닥 안에 넣고 사는 아이라 사람 속을 읽는 눈치도 어지간한 형사 뺨쳤어요. 오빠 어깨를 툭 치며 농을 던지는 그 씩씩함이 그날따라 어찌나 고맙던지요. 바쁜 와중에도 하루 걸러 한 번은 다원에 들러 제 끼니를 챙기고 가게 장부까지 슬쩍 넘겨보고 가는 아이라 저는 이 딸을 남몰래 든든한 참모라고 여겼습니다. 유라를 처음 만난 건 그로부터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젊은 여자 하나가 다원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20서너쯤 되어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34살이라 했습니다. 물에 젖었는데도 흐트러짐 없이 단아한 인상에 어딘가 애처로운 데가 서린 얼굴이었죠.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는 품이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조신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마른 수건을 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잔을 감싸 쥐던 그 여자, 유라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런 따뜻한 대접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외국에 나가서 혼자나 다름없이 자랐거든요. 말끝을 흐리며 어깨를 잘게 떠는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등을 가만히 쓸어주고 말았습니다. 유라는 해외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 일을 한다고 했어요. 조용조용한 말투에 아는 것도 많아 지적이면서도 차분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오래 남았습니다. 낯선 외국 도시에서 늦은 밤까지 원고를 붙들고 지냈다는 이야기며 명절이면 텅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 딸 수진이 생각이 나 마음이 짠했어요. 곱게 자란 티가 나면서도 외로움이 몸에 밴 아이 같아 볼수록 자꾸만 정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라는 매일같이 다원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면 제 곁에 앉아 두런두런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무거운 찻잎 상자가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손댈 새도 없이 척척 안쪽으로 날라주었고 비 오는 날 제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어찌 알았는지 슬그머니 파스를 사와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여인 뒤로 누가 제 몸 하나 살뜰히 챙겨준 적이 없던 터라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사무치게 따뜻했어요. 한 번은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날 제가 그만 뜨거운 찬물을 손등에 쏟은 적이 있었어요. 유라는 어디서 났는지 얼음을 얻어와 제 손을 감싸쥐고는 화끈거림이 다 가실 때까지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밀린 손님 상까지 야무지게 치워주더군요. 낯선 남의 가게 일을 제 일처럼 챙기는 그 모습에 저는 그만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살가운 그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어느새 유라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우리 민우가 이런 따뜻한 짝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혼자 품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정이 들어 유라를 가만히 안아줄 때면 사람 몸에서 나는 따뜻한 살냄새 대신 지나치게 진하고 독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오래 차를 다루며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다고 믿어왔는데 유라에게서는 그 향기가 도무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잠깐 이상한 기분이 스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외국 물을 먹어 향수에 익숙한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래도 유라가 다녀간 자리엔 한동안 그 진한 냄새가 가시지 않아 저는 괜히 창문을 활짝 열어두곤 했어요. 찻잎은 곁에 둔 향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예민한 것이라 그 냄새가 제 차에 스밀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정든 아이를 두고 제가 무슨 의심을 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 들른 수진이 유라를 처음 보고는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유라를 향해 딸아이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눈은 조금도 웃지 않았어요. 마치 금매로 나온 집의 등기부를 뜯어보듯 위아래로 천천히 훑는 그날 선 눈빛을 저는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날따라 유라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굴며 언니하고 부침성 있게 다가갔지만 수지는 끝내 곁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낯을 가리는 계련이 딸아이가 유난스럽다며 속으로 가만히 나무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열릴 것 같았고 유라 같은 아이가 곁에 있어주니 저물어가는 제 인생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유난히 맑던 밤이었습니다. 곧 제 앞으로 몰아닥칠 것엔 폭풍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오래 잊고 살았던 그 평온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돌아보면 그 밤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누린 온전한 평온이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상기된 얼굴로 다원문을 밀고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말 저녁 다원문에 걸린 종이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쩐지 들떠 보이던 민우가 그날은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채 성큼성큼 들어섰어요. 늘 무채색 옷만 고집하던 아이가 웬일로 하늘색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지를 멈추고 아들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십수년을 얼음장처럼 닫혀있던 아들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반가움과 얼떨떨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의 얼굴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앞이 다 흐려질 지경이었죠. 저는 그동안 아들이 재혼은커녕 사람 만나는 일조차 지레 포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상 앞에 혼자 앉아 말없이 밥을 뜨던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저 아이짝을 지어주는 게 눈 감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 소원이 이렇게 느닷없이 이루어지다니 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인사드려. 어머니, 이 사람이에요. 민우가 문 쪽으로 손을 내밀자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다름 아닌 매일같이 제 곁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던 유라였던 겁니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한데 뒤엉켜 저는 그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하늘이 정해준 짝이 아닌가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 제 곁에 앉혀두고
우리 민우 짝이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그려보던 바로 그 아이가 정말로 며느리감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게 다 하늘이 저를 어여삐 여겨 내려준 복이라고만 믿었습니다. 유라는 눈가를 붉히며 제 품으로 다가와 안겼습니다. 어머님, 진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마음 무거우실까봐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끼는 그 아이의 등을 저는 몇 번이고 토닥였습니다. 이렇게 어여쁜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된다니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벅찬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민우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실은 유라가 임신 5주 차예요. 그래서 식을 좀 서둘렀으면 해요. 순간 저는 놀랐지만 그 놀라움은 곧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혼전이니 뭐니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대가 끊길까 남몰래 애태우던 제게 손주라는 두 글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으니까요. 저는 유라의 아직 평평한 배를 바라보며 남편 영정 앞에 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죽기 전까지도 손주 손 한번 잡아보는 게 소원이라던 사람이었으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라는 제가 배를 향해 두 손을 모으자 아주 잠깐 몸을 슬쩍 뒤로 물렸어요. 저는 임신 초기라 몸을 사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촐하게 가족 저녁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진도 불렀어요. 임신한 아이 입에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며칠을 벼르어 갈비찜을 하고 전을 부쳤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유라는 외국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랐다더니 조금 뒤엔 형편이 어려워 변두리를 떠돌았다고 했어요. 그곳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랑처럼 풀어놓다가도 정작 살림은 늘 쪼들렸다는 시기였죠. 그런데 부동산 일을 하는 수진이 그 동네 집값이며 형편을 슬쩍 되묻자 유라의 말이 갑자기 더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유라는 어물어물 넘기며 화제를 슬쩍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기억이라 헷갈리나 보다 여겼지만 수진의 눈빛은 밥 한 술 뜰 때마다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라와 민우가 먼저 자리를 뜨자 수진이 제 팔을 붙들고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살던 얘기가 물어볼 때마다 달라지잖아. 임신 타이밍도 너무 작정하고 들이민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겨우 마음 연 오빠 앞길에 재를 뿌리지 말라고 시누이 될 사람이 벌써부터 질투하는 거냐고 되레 딸아이를 나무랐어요. 수지는 억울한 듯 입술을 깨물더니 끝내 입을 꾹 다문 채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서운해하던 딸아이의 얼굴을 저는 애써 못 본 척했어요. 지금 와 돌이켜보면 그때 딸아이의 그 말을 그렇게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어미의 눈은 자식 앞에서 그렇게 어두워지는 법인가 봅니다. 혼사가 정해지자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순금 가락지였어요. 투박하고 낡았지만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에서 며느리로 대물림되어 온 귀한 갑오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시집와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던 시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이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이 반지가 그 증표라고 그렇게 다독여 주셨죠. 저는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유라의 손에 쥐어주며
이제 내가 이 집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유라는 반지를 손에 대 보지도 않고 슬그머니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금속 알레르기가 심해서요. 순금도 손이 부어올라 못 껴요. 죄송해요. 애처로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는 통에 저는 서운한 마음을 얼른 접었습니다. 몸이 약한 아이가 알레르기까지 있구나 싶어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함을 도로 닫으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물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가 찻잔을 홀짝이며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흘렸어요. 요즘 예비 신부들은 예물로 값비싼 명품 가방을 많이들 받더라고요. 저야 뭐 그런 거 없어도 민우 씨만 있으면 그만이지만요. 없어도 그만이라면서 유라의 눈은 은근슬쩍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바람을 이내 알아챘어요. 착하고 검소한 아이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다 꺼낼까 싶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소박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을 보이니 저는 오히려 그 소원을 못 들어줄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어요. 며느리 될 아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랴 싶어 쌈짓돈을 헐어서라도 그 가방을 사주기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결혼 준비까지 하느라 애쓰는 아이가 그저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찻집 문 닫고 여태 한 푼 두 푼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지만 며느리 웃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깟 돈이 되수랴 싶었어요. 저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숫자를 헤아리다. 이만하면 넉넉하겠다 싶어 흐뭇하게 통장을 덮었습니다. 민우의 결심은 굳었고 유라는 배려하는 척 은근히 식을 재촉했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올려야 한다는 말에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자리 한 번 갖지 못한 채 한 달 뒤로 예식날을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유라 쪽 어른은 외국에 계셔서 오기 어렵다니 저는 그마저도 딱한 사정이려니 하며 넘어갔어요. 예식장을 둘러보러 간 날 유라는 가장 넓고 값비싼 홀만 골라 짚었습니다. 사돈될 뿐 얼굴 한 번 못 뵙고 식을 올리는 게 마음 한켠 걸리긴 했지만 저는 그 서운함마저도 임신한 아이 사정을 헤아려 꾹 눌러 삼켰어요. 다 큰 자식들이 좋다는데 늙은 어미가 무슨 토를 달겠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볼 면목이 생겼어요. 우리 민우가 짝을 만났고 곧 손주도 봅니다. 하고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죠. 눈물이 핑 도는데도 입가엔 절로 웃음이 걸렸습니다. 곧 이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질 생각을 하니 저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벌써 손주 이름을 무엇라 지을까 혼자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며 실없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 벅찬 행복이 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끌고 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예식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혼수와 예단 준비에 나섰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품은 죄다 제가 대신 뛰었어요. 유라는 제 앞에서 늘 어머님,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작 혼수 책자를 펼치면 그 손가락은 언제나 가장 값비싼 물건 위에 가서 멈췄습니다. 냉장고도 제일 큰 것, 장롱도 제일 좋은 것만 짚었죠. 저는 그저 요즘 아이들 눈이 높구나 싶어 허허 웃어넘겼어요. 하루는 이불이며 그릇이며 예단을 나르느라 종아리가 퉁퉁 부었지만 며느리 될 아이 얼굴에 부끄럼 없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밤이면 파스 냄새를 풍기며 잠들면서도 이만하면 남편에게도 떳떳하겠다 싶어 흐뭇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부 드레스를 맞추러 함께 간 날이었어요. 유라의 휴대폰은 늘 소리 없이 엎어져 있다시피 했는데 오후 4시 정각이 되자 화면이 번쩍 켜지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계약건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유라는 흠칫 놀라며 얼른 화면을 손바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번역 일한다더니 웬 부동산 연락이 이렇게 자주 오니? 그러자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었다가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요. 친척 어른 이삿짐 정리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화면을 덮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오후 4시라는 시각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뒤로도 유라와 함께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벽시계를 흘끔거리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4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진동이 울렸고 그때마다 유라는 안절부절 못하며 화면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저는 밤에 자리에 누워서도 도대체 무슨 부동산 일이길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각에 연락이 오는 건지 곱씹다 잠을 설쳤어요. 그럴 때면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편이 자꾸만 서늘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정이 담뿍 담긴 손길을 유라는 자꾸만 피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배를 쓸어주려 손을 뻗을 때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저를 어색하게 밀어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반가운 마음에 덥석 배에 손을 대자 유라가 저도 모르게 제 손목을 탁 쳐내고는 이내 미안한 듯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차가운 손짓이 오래도록 손등에 남았어요. 처음엔 임신 초기라 조심하나 보다 여겼지만 그런 일이 거듭되자 저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손주가 들어선 배인데 어째서 할미 손길을 저리 마다할까 싶어 마음이 알싸하게 저려왔어요. 한편 수지는 그날 저녁 이후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아이답게 제 인맥을 총동원해 유라가 살았다던 동네들을 하나하나 몰래 수소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수지는 그 무렵 밤마다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유라가 된 주소와 이력을 짜맞추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속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딸아이가 마음을 좀 풀었나 보다 여겼어요. 그 사이 민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무슨 일이든 저와 먼저 상의하던 아이가 이제는 오로지 유라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루는 저를 따로 부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요. 수진이더러 집에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남매 사이에 금을 그으라니요. 아들의 그 말이 어찌나 서운하던지 저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그 아이는 동생 수진이를 업고 골목을 돌던 세상에 둘도 없는 오누이였습니다. 그런 남매 사이에 어미더러 금을 그으라니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변한 게 다 유라 때문인 것만 같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감이 미워지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유라는 늘 제 앞에서 입덧이 심하다며 밥 한 술 제대로 넘기질 못했어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난다기에 저는 흰죽이며 미음이며 며칠을 끓여 날랐죠. 손주 생각에 새벽부터 정성을 들여 쓴 죽이었어요. 그런데 볼일을 보러 나선 길 어느 카페 창가에서 저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입덧으로 다 죽어가던 아이가 차가운 커피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조각 케이크를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는 유리창 앞에 우두커니 붙박여 버렸습니다. 한달음에 들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묻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유라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연신 실실 웃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늘 짓던 애처로운 표정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나 도망치듯 골목을 돌아 나왔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얼른 도리지를 쳤어요. 임신하면 호르몬 탓에 입맛이 오락가락한다더라. 그런 날도 있는 거겠지. 하고 애써 제 직감을 눌러 앉혔습니다. 그렇게 커져가는 불안을 되레 잠재우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예전에 유라가 은근히 바라던 그 명품 가방을 기어이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 기분을 풀어주면 이 어색한 기류도 누거들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랜 단골이던 백화점에 전화를 넣어 귀빈 라운지를 예약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를 데리러 온 유라를 보고 저는 흠칫했습니다. 늘 수수하고 단아하던 그 아이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명품으로 휘감고 얼굴엔 짙은 화장까지 한 채였습니다. 마치 딴 사람 같았죠. 처마 밑에서 비를 맞으며 눈물 짓던 그 청초하던 아이는 어디로 가고 낯선 여자 하나가 제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좁은 차 안에 나란히 올라타자 유라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문득 저는 소름 끼치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지독한 향기가 혹시 이 아이의 진짜 얼굴을 가리려는 가면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창문을 슬며시 내리고 찬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래 차를 다루며 사람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다고 믿어온 저였습니다. 그런데 유라에게서는 여전히 그 짙은 향수 냄새 뒤로 진짜 냄새가 도무지 잡히질 않았어요. 문득 향기가 없는 사람은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귀빈 라운지에 들어서자 유라는 마치 제 집인 양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직원들이 굽신거리며 차를 내오자 턱짓으로만 응대하고 정작 저에게는 이것 좀 들어 달라 저것 좀 봐 달라며 비서 부리듯 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의 그런 낯선 모습에 저는 슬며시 언짢았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힐까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유라는 직원이 권하는 가방마다 값을 힐끔 보고는 더 비싼 것은 없느냐며 콧대를 세웠어요. 제가 조심스레 형편에 맞는 것을 고르자 하니 유라는 입술을 삐죽이며 어머님은 참 소박하시다고 비아냥대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낯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애써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가방을 이것저것 골라보던 중이었어요. 유라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을 흘깃본 유라의 낯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군요. 어김없이 그 부동산 계약건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유라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하더니 고르던 가방도 팽개친 채 허둥지둥 라운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유라가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전화기에 매달려 무어라 다급하게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쫓기는 사람 같아 저는 까닭 모를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를 오래 담당해온 낯익은 라운지 매니저가 유라가 완전히 자리를 뜬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이 여느 때와 달리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큰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그이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입을 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온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 차를 내려놓던 매니저는 한참을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사모님, 실례지만 저분이 정말 아드님과 결혼하실 분이 맞나요? 뜬금없는 물음에 저는 어리둥절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매니저의 얼굴이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 오지랖인 줄은 압니다. 그래도 아드님 인생이 걸린 일이라 말씀 안 드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요. 떨리는 그 목소리에 저는 까닭 모를 불안이 명치 끝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니저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입을 떼는 걸 보니 저는 차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그저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매니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췄어요. 불과 열흘 전 바로 저 자리에서 유라가 아주 젊고 부티 나는 다른 남자의 팔짱을 낀 채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사이였고 유라는 그 남자의 카드로 4천만 원어치나 되는 혼수금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싹쓸이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와 함께 혼수를 보러 다니며 검소한 척 손사래를 치던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헛웃음부터 나왔어요. 우리 유라가 그럴 리 없다고, 요즘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끝이 저릿저릿 저려오고 목덜미가 서늘해졌어요.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니냐고 애써 되물으려는데 매니저의 다음 말이 제 숨을 턱 막았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이에요. 돈 많은 어르신이나 마음 약한 남자만 골라 등쳐먹는다고 저희끼리 조심하라 귀띔하는 분이거든요. 이른바 꽃뱀이라 불리는 이들의 요주의 명단에 유라가 올라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제 며느리 될 아이가 말입니다. 매일 제 찻집에 찾아와 딸처럼 웃던 그 아이가 남의 입에서는 그런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무슨 착오가 있는 거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듯 떨려 나왔어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산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열흘 전 그날의 결제 내역서와 유라가 또박또박 서명한 영수증이었어요. 거기 적힌 이름 석자는 분명 강유라였습니다. 제가 청첩장에 넣으려 몇 번이고 되뇌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그러고는 제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그날 유라의 행동이 하도 노골적이라 혹시 몰라 몰래 찍어두었다는 사진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라는 낯선 남자와 볼을 맞댄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발치에는 방금 사들인 명품 상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유라의 손에는 제가 사주겠다던 바로 그 가방과 똑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 보인 적 없는 눈부시게 행복한 얼굴로요.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크게 확대해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그건 틀림없는 유라였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고 숨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어요. 저는 탁자 모서리를 부여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무리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듯 어깨만 들썩였어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매니저가 놀라 물수건을 가져다 주며 등을 쓸어준 뒤에야 저는 겨우 숨을 골랐어요. 그 짧은 순간 지난 일들이 눈앞을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으로 뛰어들던 청초한 첫 모습, 제 무릎을 걱정하며 파스를 사오던 살가운 손길, 무거운 찻잎 상자를 척척 날라주던 그 다부진 어깨, 눈물로 임신 소식을 전하던 그 떨리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홀리려 처음부터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니요. 등줄기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뱀을 품에 안고 친딸처럼 어루만졌던 셈이었어요. 바로 그때 전화를 끝낸 유라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글거리며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셨어요? 방금 전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게 웃는 그 얼굴이 저에게는 이제 악마의 탈처럼 보였습니다. 유라가 자연스레 제 팔짱을 끼어오자 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아 하마터면 팔을 뿌리칠 뻔했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터뜨렸다간 저 교활한 것이 뱀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되레 저를 며느리 시샘하는 미친 시어미로 몰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얼른 허벅지 밑으로 숨기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힘겨운 미소였어요. 아니다. 그냥 옛날 단골 이야기 좀 나눴지. 어서 가방이나 마저 고르자꾸나. 저는 구역질이 치미는 것을 억누르며 유라가 그렇게 눈독 들이던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제 카드로 그어주었습니다. 카드를 내미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저는 다른 손으로 그 손목을 꾹 붙들어야 했어요. 훗날 저 아이의 덜미를 잡을 미끼로 삼으리라 속으로 이를 갈면서요. 유라는 신이 나서 가방을 품에 끌어안았지만 저는 그 들뜬 얼굴을 차마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에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라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새로 산 가방이 마음에 쏙 든다며 다음엔 목걸이도 하나 봐 달라고 어리광까지 부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귀에 그저 윙윙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는지 손등에 시퍼런 핏대가 돋았어요. 아들을 저 독한 것에게 통째로 빼앗길 뻔했다는 공포가 이내 뜨거운 분노로 끓어올랐어요. 겨우 10년 넘게 다쳤던 마음을 연 내 아들이 이제와 저런 것에게 짓밟힌다고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그 한 가지 생각이 얼음처럼 차갑게 제 안에서 벼려졌습니다. 이제 슬픔에 젖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나니 오히려 떨림이 먹고 머릿속이 서늘하게 맑아졌습니다. 60이 넘도록 살면서 이렇게 독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유라를 집에 내려주고 돌아 나오는 길, 저는 인적 없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묻고 어깨가 들썩이도록 소리 죽여 흐느꼈어요. 다 큰 자식 앞에서 약한 꼴 보이지 않으려 평생 이를 악물어 온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도무지 눈물이 멎질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 말이 다 맞았다. 그 애가 사기꾼이었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은 이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절대로 오빠한테 티내면 안 돼.
오빠 지금 눈 뒤집혀서 우리 말 안 믿을 거야. 저 여자 완전히 올가맬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 내가 아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저 여자 뒤를 캘 테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만 해. 똑 부러지는 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크게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창밖은 캄캄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 시어머니의 탈을 뒤집어 쓴 채 저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오후 4시마다 울리던 그 수상한 전화, 앞뒤가 맞지 않던 해외 이력, 입덧을 핑계 대던 거짓 임신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와 수진의 은밀하고도 치열한 추적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반드시 저 여자의 정체를 백일화에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이튿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웃는 연습을 했어요. 속에서는 천불이 나도 겉으로는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한 시어머니여야 했으니까요. 평생 남속일 줄 모르고 살아온 제가 이런 연기를 하려니 손발이 다 떨렸지만 아들을 지키려면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여느 때보다 살가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넌지시 떠보았어요. 유라야, 임신 초기엔 몸 조심해야 한다더라. 어미가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잘 크고 있나 봐주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유라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이 따로 있어서요. 거긴 혼자 가는 게 편해요. 한사코 손사래를 치듯 기를 쓰고 거부하는 그 반응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 뱃속에 아이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함께 가준다는데 저리 질색할 까닭이 없지 않겠어요. 어쩌면 임신이라는 것조차 새빨간 거짓일지 모른다는 무서운 예감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수지는 저와 통화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랜 세월 부동산 바닥을 누비며 쌓은 인맥이란 인맥은 죄다 끌어모았고 급기야 흥신소를 하는 지인에게까지 손을 뻗었어요. 딸아이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가며 유라가 그동안 흘리고 다닌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습니다. 유라가 살았다던 동네 주민센터며 옛 직장이며 발로 뛸 수 있는 곳은 죄다 뒤졌다고 했어요. 딸아이 눈은 며칠 새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오빠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잠도 잊은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유라의 번역가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라가 제게 건넸던 명함 속 번역회사의 수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 그런 이름의 프리랜서 번역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지적이고 차분한 번역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유라가 여태 해온 일이라곤 콜센터며 여기저기 단기 일자리를 전전한 게 고작이었어요. 그럴듯한 말투와 우아한 몸가짐은 남을 홀리려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연장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지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매일 다원에 앉아 해외 서적이 어떻고 문학이 어떻고 우아하게 늘어놓던 유라의 모습이 떠올라 그만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밝혀진 건 저를 그토록 오래 불안하게 하던 오후 4시 전화의 정체였습니다. 흥신소가 알아낸 바로 매일 같은 시각 유라의 휴대폰을 울리던 그 부동산 계약건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철이라는 남자였어요.
놀랍게도 그는 유라와 오래전부터 사실혼으로 얽힌 노름판을 떠도는 도박꾼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 버젓이 딴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기가 막혔지만 매일 오후 4시마다 제 눈앞에서 걸려 오던 그 전화가 실은 그 남자의 것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동안 곁에서 웃던 유라의 얼굴이 다 소름 끼치게 다시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짝을 이룬 사기꾼이었어요. 유라가 저 같은 사람을 물어 혼수며 예물 명목으로 현금과 명품을 뜯어내면 동철이 그것들을 전당포에 헐값으로 넘겨 노름 미천으로 삼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오래된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는 봉이었던 셈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퍼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제 순금 가락지를 한사코 마다하던 그 알레르기라는 것도 새빨간 거짓이었어요. 흥신소 조사에 따르면 유라는 여태 여러 남자를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왔고 그때마다 커플 반지를 맞추곤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남은 그 숱한 반지 자국을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알레르기 핑계를 대며 반지 끼기를 피했던 겁니다. 대대로 물려온 우리 집안 가보를 앞에 두고 그런 속셈을 감추고 있었다니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끼워주시던 그 반지를 며느리 손에 대물림에 주려던 제 정성이 그렇게 짓밟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다 캄캄해졌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흥신소에서 받아온 사진 몇 장을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사진들이었어요. 허름한 모텔이 늘어선 골목에서 유라와 동철이 서로 허리를 감은 채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늘 짓던 그 애처롭고 청초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을 크게 벌려 웃는 그 얼굴은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라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바로 며칠 전 제가 제 카드로 그어준 그 1,0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아이 덜미를 잡으려 미끼로 사준 그 가방이 어느새 두 사기꾼의 놀이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늙은 시어미 등골을 빼먹은 전리품을 들고 저리 좋아하는 꼴이라니.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도 아닌 것이 뜨겁게 흘러내렸어요. 저 여자를 친딸처럼 여기며 파스 한 장에 고마워하던 지난 몇 달의 제 모습이 어찌나 어리석고 수치스럽던지요. 무엇보다 이 참담한 꼴을 머지않아 내 아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민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원에 들른 아들이 손바닥만 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제게 자랑스레 내밀었어요. 우리 아기라며 여기 이 조그만 게 심장 뛰는 거라며 눈을 반짝이던 그 얼굴. 무채색 옷만 고집하던 아이의 얼굴에 그런 화색이 도는 걸 저는 실로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인터넷 어딘가에서 아무렇게나 내려받은 얼굴도 모르는 남의 아기 사진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밤이면 태어날 아기를 위해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도면을 정성껏 그리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지, 침대는 어디에 놓을지 조잘되는 아들 앞에서 저는 웃는 낯을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서도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20대 후반에 그 짧은 결혼이 남긴 상처를 유라를 만나 비로소 다 씻어냈다고 아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믿음이 산산조각 날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저 혼자만 알고 있으려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렇게 속이 문드러지는 중에도 저는 태어난 척 연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루는 유라가 다원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직도 평평한 배를 임신부인 척 슬슬 쓸어내리면서요. 어머님, 오빠가 요즘 일이 바빠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입덧의 몸도 힘든데 어찌나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말끝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피는 그 속셈을 저는 이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였어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지금 티를 냈다간 그동안의 공이 죄다 물거품이 된다는 걸 알기에 꾹 눌러 참았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에 돈을 담아 유라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그래, 오죽 힘들겠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몸에 좋은 거라도 사 먹으렴. 유라는 배시시 웃으며 봉투를 냉큼 챙겨 넣었습니다. 봉투가 얇은지 두꺼운지 손끝으로 슬쩍 가늠하는 그 얄팍한 손짓까지 저는 다 지켜보았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그 방심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날 유라를 배웅하고 돌아선 저는 빈 찻집에 홀로 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 여자를 친딸처럼 여기며 파스 한 장에 고마워하던 지난 몇 달의 제 모습이 어찌나 어리석고 수치스럽던지요. 그러는 사이 수지는 마지막 쐐기가 될 증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유라와 동철이 가짜 임신 진단서를 만들어준 위조 브로커와 돈을 주고받은 통장 내역이었어요. 이제 임신이 거짓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통속이라는 것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남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졌어요. 그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자를 노리고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의 설계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사이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눈물이나 훔치던 나약한 늙은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앓던 그 여린 어미도 며느리 손길 한 번에 마음이 물러지던 그 헐거운 노인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제 가족을 물어뜯으려는 독사를 맨손으로라도 때려잡겠다는 차갑고 단단한 어미만 남아 있었어요. 슬픔은 어느새 다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서리빨 같은 이성만이 고추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빛이 낯설 만큼 매서워진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을 다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밤이 이슥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이 지긋지긋한 사기극의 장막을 어떻게 걷어낼지 궁리했어요. 그냥 조용히 파혼시키는 것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저 두 사람은 또 다른 순진한 노인을 찾아 똑같은 짓을 되풀이할 테니까요. 저 두 사람이 다시는 남을 등쳐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눈먼 내 아들이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진실을 보도록 가장 확실하고 뼈아픈 무대를 마련해야 했어요. 수지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가며 하나하나 계획을 짜나갔고 저는 그 곁에서 식어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 결정적인 날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때 유라의 손에 도박꾼 남편의 존재를 미끼로 던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요. 이제 반격의 막을 올릴 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고 결전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은 시각 민우가 예고도 없이 다원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의 얼굴은 어쩐지 상기되어 있으면서도 단단히 각오를 다진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내일 오전에 유라랑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요. 그리고 신혼집으로 얻은 아파트, 그 명의도 유라랑 공동으로 바꿀 거예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웬 혼인신고에 명예 변경이냐고요. 그러자 민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유라가 요즘 뱃속 아이가 불안해한다며 부쩍 예민해졌다고 했어요. 자신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을 서류로 증명해달라고 눈물로 조르더랍니다. 저는 그제야 그 교활한 것의 마지막 수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차렸습니다. 아이 아빠라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미끼로 아들의 재산 절반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어요. 우리가 물밑에서 증거를 다 모으는 동안 저쪽도 저쪽대로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결전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 저들이 먼저 칼을 빼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장 내일 오전이면 제 아들이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이 사기꾼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그 깨끗한 호적에 점 없을 것에 이름이 오르게 될 판이었습니다. 발밑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애써 모아온 증거를 세상에 펼쳐 보이기도 전에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장날 위기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 저는 당장 아들의 팔을 붙들고 그건 안 된다고 제발 하루만 더 생각해 보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대뜸 들이밀 수는 없었어요. 이미 유라에게 홀딱 넘어간 아들이 어설프게 꺼낸 제 말을 고지들을 리 없었으니까요. 어줍잖게 굴었다간 아들과 영영 등을 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큰일일수록 서둘러선 안 되는 법이라고 이 어미 얼굴을 봐서라도 하루만 미뤄달라고 사정했어요. 명의 변경이 그리 급할 게 뭐가 있느냐고 식을 올리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아들의 소매자락을 붙든 채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썼지만 다급한 제 마음이 자꾸만 말끝에 배어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마저 제 행복을 질투하시는 겁니까? 다들 왜 이러세요? 저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아보려는데.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아들의 뒷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 세상이 발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지키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데 정작 그 자식에게서 질투하는 어미라는 소리를 듣다니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찻집에 홀로 남아 남편 영정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흐느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나 혼자서는 도무지 저 아이를 못 지키겠어요. 그렇게 소리 없이 되뇌며 저는 평생 흘릴 눈물을 그날 밤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자식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공포만은 조금도 씻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곤히 잠들었을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다원으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잠옷 위에 외투만 겨우 걸치고 부랴부랴 달려온 딸아이 앞에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황을 쏟아냈어요. 말이 자꾸 앞뒤 없이 엉키는 저를 수진은 두 손을 꼭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다 끝난다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요.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엄마, 방법이 있어. 내일 오전을 아예 못 가게 막으면 되잖아. 오늘 밤 안에 저 여자를 우리가 짠자리로 끌어내는 거야. 수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상견례도 없이 서둘러 식을 올리는 참이니 바로 그걸 명분으로 삼자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예단비를 두둑이 챙겨주는 자리를 마련한다며 오늘 저녁 최고급 한정식 집으로 유라를 불러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고 명예 변경이고
유라는 그 돈에 눈이 멀어 제 발로 걸어 나올 것이 뻔했어요. 바로 그 자리를 우리는 심판의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유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그 공범인 동철까지 같은 자리에 끌어들이기로 했어요. 딸아이는 흥신소에서 알아낸 동철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위조 서류를 대주던 브로커인 척 목소리를 착 깔았어요. 이봐요, 큰일 났습니다. 유라 씨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큰 건 하나 제대로 털고 당신 몫은 안 챙긴 채 혼자 튈 모양이에요. 억울하면 오늘 저녁 그 한정식 집으로 와서 직접 확인하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노름빚에 쫓기는 동철에게는 더없이 그럴듯한 미끼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 남자가 제 여자가 배신하고 돈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말에 눈이 뒤집힐 게 뻔했어요. 수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동철의 의심을 슬슬 부추기고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저둘은 애초에 돈으로 뭉친 사이라 돈 앞에서는 언제든 서로에게 등을 돌릴 거라고 나직이 말했어요. 저는 딸아이의 그 대범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며 새삼 든든하면서도 어린 딸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여야 하는 처지가 서러워 마음이 아렸어요. 만에 하나 두 사람이 낌새를 채고 달아날까봐 수지는 흥신소 직원에게도 따로 부탁을 넣었습니다. 저녁에 그 한정식 집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퇴로를 막아달라고요. 넉넉히 값을 치르고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몇 번이나 숨을 고른 뒤였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어미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그런다. 상견례도 제대로 못하고 식을 올리자니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구나. 오늘 저녁에 어미가 근사한 데서 밥 한 끼 제대로 사주마. 그리고 며느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단비 삼아 현금 1억 원을 챙겨주려고 한다. 오늘 꼭 나오너라. 수화기 너머로 유라가 기쁨을 억누르느라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유라는 세상 둘도 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지 않고 더없이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하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고 참았던 헛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평생 남속일 줄 모르던 제가 저런 연기를 해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게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니 저는 다시 이를 악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른 새벽 다원에 나가 마지막으로 차를 우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일로 내 아들이 큰 상처를 입겠지. 어쩌면 내 손으로 그 아이 심장을 찌르는 꼴이 될지도 모르지. 그래도 이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내 아들은 평생을 저 독한 것들에게 뜯어먹히다 끝날 거야.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김이 다 식도록 저는 그 찻잔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남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던 차 한 잔이 오늘만은 제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장롱을 열어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개량한복 대신 깊숙이 넣어두었던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입었던 검고 빳빳한 정장이었어요. 남편을 묻던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다시 몸에 걸치자 마치 전장에 나서는 사람처럼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매를 여미는데 문득 그날 관 앞에서 어린 남매의 손을 붙잡고 다짐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내가 지키겠다던 그 다짐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제 어깨에 얹히는 듯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호락호락 속아 넘어가던 그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진과 함께 모아온 증거들, 결제 내역서며 사진이며 통장 사본이며를 서류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봉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어요. 이 안에 저 완벽한 사기극의 가면을 벗겨낼 진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어요. 잔뜩 찌푸린 하늘이 곧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문득 저 봉투 하나로 정말 저 단단한 사기극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혹여 일이 어그러져 아들까지 영영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내 아들은 정말로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결전의 장소인 한정식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비장하게 발을 옮겼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예약한 한정식 집의 널찍한 방 안은 정갈한 상차림으로 그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것에도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오직 문 쪽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심장은 북을 치듯 쿵쿵 울렸어요. 몇 번이고 크게 숨을 골라봐도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입었던 검은 정장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 무거웠지만 저는 그 무게에 기대어 겨우 등을 고추세웠어요. 이윽고 방문이 열리고 유라가 민우의 팔짱을 낀 채 사뿐사뿐 들어섰습니다. 1억 원이라는 예단비에 잔뜩 들뜬 얼굴로 유라는 콧노래라도 부를 듯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방 안에 발을 들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거쳤습니다. 돌덩이처럼 굳은 제 표정과 팔짱을 낀 채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는 수진을 보고서요. 방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라는 애써 태어난 척 명품 가방을 슬며시 내려놓으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냐고 어색하게 웃으면서요. 그러면서도 눈은 쉴 새 없이 저와 수진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안한 눈동자를 지그시 마주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1억 원이라 여겼겠지요. 봉투를 향해 뻗는 유라의 손끝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이 순간을 얼마나 이를 갈며 기다려왔던가 되뇌었습니다. 봉투가 제법 두툼한 것을 보고 유라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저 안에 정말 1억 원이 들었으리라 철석같이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유라는 배시시 웃으며 그 봉투를 열었어요. 그런데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빳빳한 수표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유라가 동철과 허름한 모텔을 나서며 낄낄대던 그 사진들, 그리고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의 카드로 그어대던 결제 영수증, 사본들이 테이블 위로 자르르 흩어졌어요. 화려한 상차림 위로 흩뿌려진 그 차가운 흑백 사진들이 이 자리에 진짜 정체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본 순간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그레하던 뺨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봉투를 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달싹거리기만 했습니다. 유라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늘 자신만만하던 그 여자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가 흩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유라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던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을 밝히는 이 순간이 곧 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쥔 민우의 손이 잘게 떨리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유라가 갑자기 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어요. 오빠, 이거 다 조작이야. 어머님이 나 임신한 거 못마땅해서 나 쫓아내려고 수진 아가씨랑 짜고 꾸민 거라고. 오빠는 나 믿지? 눈물까지 쏟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 제 앞에서 어머님 하며 배를 쓸어내리던 그 입으로 이제는 저를 며느리 시샘하는 못된 시어미로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민우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독한 것에게 얼마나 깊이 홀렸으면 이 지경에도 저 말에 흔들릴까 싶어 저는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쩌면 마지막 한 방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벌컥 거칠게 열어젖혀졌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된 동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벌겋게 상기된 얼굴에 핏발선 눈으로 그는 방 안을 한 바퀴 훑더니 곧장 유라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 나쁜 것아, 나 버리고 혼자 돈 챙겨서 튀려고 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유라가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와 수진이 파놓은 함정에 돈에 눈먼 동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두 사기꾼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방바닥을 나뒹굴었어요. 유라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발버둥 쳤지만 동철은 눈이 벌겋게 뒤집힌 채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정갈하던 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나뒹구는 아수라장 속에서 방금 전까지 청초한 예비 며느리인 척하던 유라의 진짜 얼굴이 낱낱이 까발려졌어요. 동철의 입에서는 그간의 더러운 사기 행각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유라가 어떻게 순진한 사람들을 홀려 돈을 뜯어냈는지, 그 돈으로 자신이 어떻게 노른 빚을 갚아왔는지, 이번 거는 얼마짜리였는지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민우의 귀 속으로 고스란히 박혀 들어갔어요. 아들의 눈에서 그동안 유라를 향하던 콩깍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통쾌함보다는 차라리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저런 것에게 몇 달을 쏘가 딸처럼 정을 주었던 제가, 그리고 저런 것에게 마음을 통째로 내주었던 제 아들이 못내 가여워서요. 바로 그때 잠자코 지켜보던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아이는 침착한 얼굴로 서류 하나를 더 꺼내 들었어요. 유라와 동철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준 위조 브로커와 돈을 주고받은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사진 두 장을 유라의 얼굴 앞에 나란히 던졌어요. 하나는 유라가 민우에게 내밀었던 초음파 사진, 다른 하나는 누리집에 떠돌던 바로 그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 나랑 같이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랑 피 검사 다시 해볼래? 아니면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갈래? 어느 쪽이든 골라. 수진의 서슬 퍼런 최후 통첩에 유라는 대답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그 한마디 앞에서 그동안 쌓아 올린 거짓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임신조차 새빨간 거짓이었다는 게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모든 진실을 깨달은 민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토해내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요. 자신이 밤마다 벽지색을 고르고 침대 자리를 그려가며 방을 꾸며 주려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세상에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아들은 넋이 나간 듯 보였어요. 이내 민우는 목에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 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라가 사준 바로 그 넥타이를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차라리 제 심장이 대신 찢기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걸까봐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라가 이번엔 제게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 동철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흐트러진 몰골로 어머님 한 번만 살려달라, 잘못했다며 제 치맛자락을 붙들고 빌었어요. 불과 몇 달 전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던 그 가엾은 얼굴로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눈물이 무엇으로 빚어진 것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지금껏 삼키고 삼켜온 분노를 실어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내 아들의 상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죄,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 내가 지은 죄, 톡톡히 그 값을 치를 것이야. 제 목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큰 소리 한 번 낼 줄 모르던 저였어요. 그런데 자식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가 겁 많던 늙은 어미를 그렇게 사자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라는 제 서슬에 눌려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수진이 진작에 신고해두고 때맞춰 들이닥치도록 손을 써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공갈 미수 혐의로 유라와 동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조금 전까지 서로 물어뜯던 두 사람은 이제 나란히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던 유라가 마지막으로 저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눈물로 빌던 조금 전과는 딴판으로 저를 잡아먹을 듯 독살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 서늘한 눈빛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처음 처마 밑에서 마주친 그 청초한 얼굴도 무릎 꿇고 빌던 가엾은 얼굴도 아닌 오직 남의 것을 노리는 짐승의 얼굴이었어요. 그 눈으로 저를 저주하듯 한참을 노려보다 유라는 경찰에게 떠밀려 방을 나섰습니다. 방 안에는 넋을 놓고 주저앉아 오열하는 민우와 저만 남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이 아이의 무너진 마음을 달랠 수 있겠어요. 그저 다가가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들을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우는데 저는 그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렸어요.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어미가 있으니 괜찮다. 그렇게 되뇌며 등을 쓸어주는 제 눈에서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승리라기엔 너무나 쓰라린 그런 밤이었어요. 그날의 소동이 지나고 유라와 동철은 특수사기와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우리뿐이 아니었어요. 소식이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고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저처럼 자식을 위해 혹은 외로움에 기대어 마음을 열었다가 등골이 빠지도록 뜯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죄가 겹겹이 쌓인 두 사람은 이제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후련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서늘하고 씁쓸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그 독한 마음 밑바닥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싶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용서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요. 정작 제 가슴을 짓누른 건 그날 이후 완전히 넋이 나간 아들이었어요. 민우는 그 충격에 일주일 내내 고열에 시달리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앓는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다 큰 자식이 저리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어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을 붙잡고 왜 그리 어리석었냐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쓴 흰죽 한 그릇과 마음을 가라앉혀준다는 국화차 한 잔을 아들의 방문 앞에 말없이 놓아두었어요. 문을 두드리지도 굳이 말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놓아둔 밥그릇이 조금씩 비워지는 것을 보며 저 아이가 아주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하고 속으로 안도할 뿐이었어요. 문득 저 아이가 어릴 적 홍역을 알아 며칠을 끙끙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며 뜬 눈으로 곁을 지켰지요. 39이 된 아들이 다시 방 안에서 앓고 있으니 어미 마음은 그 옛날로 고스란히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성큼성큼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오빠 엄마 아니었으면 오빠 인생 진짜 끝날 뻔했어. 쪽팔려 하지 말고 그만 나와. 그냥 살다가 똥 한 번 밟았다 치라고.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그 말에 방 안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아들의 헛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매란 게 그런 거지요. 저 무뚝뚝한 딸의 말 한마디가 어미의 100마디 위로보다 나을 때가 있는 법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헬쑥하게 야윈 민우가 마침내 방문을 열고 다원으로 내려왔어요. 며칠 새 눈이 퀭하게 꺼지고 수염도 덥수룩한 채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어머니 말씀조차 못 믿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모진 말까지 하고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들을 저는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아들 곁에 무릎을 낮추고 앉아 그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이 외롭다고 초조함에 쫓겨서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면 못 써. 진짜 인연은 그렇게 서두른다고 오는 게 아니란다.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 제 말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더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 울음이 오래 골맞던 상처가 비로소 터져나오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컷 울고 나면 이 아이도 조금은 가벼워지겠지요. 저는 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20대 후반의 그 짧은 결혼이 남긴 흉터까지 오늘 다 씻겨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민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말과 달콤한 거짓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제 편이 되어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어요. 무채색 옷만 고집하며 일에만 파묻혀 살던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사람 사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옅은 하늘빛 셔츠를 입고 나타나서는 어머니 이 색 어떠냐며 멋쩍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 사소한 변화 하나에 저는 코끝이 다 시큰해졌어요. 오랜 세월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에 이제야 조금씩 볕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실마리를 풀어준 은인도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곱게 덮은 차 한 통을 챙겨 들고 백화점의 그 라운지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그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아들을 영영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하마터면 남의 일이라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오지랖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망설이면서도 끝내 진실을 알려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두고두고 새겼습니다. 매니저는 되레 쑥스러워하며 잘 해결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어요.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이렇게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한편 수지는 이 기막힌 사기극을 물리친 무용담을 동네방네 풀고 다녔어요. 어느 집 며느리감이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는데 우리 엄마가 딸이랑 힘을 합쳐 잡아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덕분에 수진이네 부동산은 어느새 동네 굳은 일을 척척 해결해주는 보안관 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요. 딸아이는 신이 나서 이참에 아예 사무실을 넓혀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아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린 것이 이번 일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싶어 몰래 그 등을 쓸어주곤 했어요. 오빠를 지키겠다고 밤잠 설쳐가며 뛰어다니던 그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 소란스럽던 봄이 지나고 어느덧 다원 창가로 서늘한 바람이 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향기로운 다원은 다시 예전의 그 고요하고 따뜻한 일상을 온전히 되찾았어요. 새벽이면 어김없이 찻잎을 덮고 단골 노인들과 두런두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소박한 하루하루가 저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가로 드는 햇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마른 찻잎 부스러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는 그 평범한 아침이 한 차례 큰 풍파를 겪고 나니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새삼 사무쳤어요. 이따금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저는 문득 유라가 떠오르곤 했어요. 그 인위적이고 독하던 냄새가요. 며칠 전에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서는데 코를 찌르는 그 향에 잠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차 한 잔에 조용히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이내 마음을 놓았어요. 사람을 겉만 보고 지레 겁내지도 함부로 믿지도 않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그 냄새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은하게 우러나는 찻잎 향기 한 모금이면 그 씁쓸한 기억짐은 이내 씻겨 내려갔으니까요. 모진 일을 한 차례 겪고 나니 제 마음도 그만큼 단단하고 깊어진 모양이었어요. 주말 오후면 민우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다원에 내려와 제 맞은편에 앉곤 했습니다. 예전처럼 잔뜩 굳은 얼굴로 일 이야기만 늘어놓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차를 홀짝이며 시답잖은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 제 흰머리를 걱정하며 염색 좀 하시라고 성화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린 차 맛이 예전만 못하다며 짓궂게 타박을 놓기에 저는 그럼 내가 한번 우려보라며 찻잔을 밀어주었어요. 서툰 손길로 진땀을 빼는 아들을 보며 우리는 한참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편안하고 환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오랜 세월 차를 다루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저마다 고유한 향기가 있는데 그 진짜 향기라는 것은 화려한 치장이나 달콤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군요. 짙은 향수로 덮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 속은 텅 비어버리는 법이지요. 진짜 향기는 오랜 시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진심에서 은은하게 우러나는 것이었어요. 유라에게서 그토록 찾으려 해도 잡히지 않던 그 향기가 실은 무뚝뚝한 딸아이에게서도 뒤늦게 철이 든 아들에게서도 그리고 남의 일에 용기를 내준 그 매니저에게서도 진작부터 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알아차렸습니다. 혹여 저처럼 혹은 우리 민우처럼 외로움에 마음이 허한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외로움에 눈이 멀어 값싼 말로 다가오는 인연에 함부로 마음을 내주지 마시라고요. 나에게 맞는 진짜 인연은 머리로 따지기 전에 가슴이 먼저 그 따뜻한 향기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급할수록 돌아가고 외로울수록 곁에 있는 사람부터 돌아보세요. 어쩌면 진짜 봄은 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다원의 문을 엽니다. 밤새 가라앉아 있던 맑은 찻잎 향기가 여전히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어요. 저는 다탁을 닫고 물을 올리고 창가의 난초에 물을 주며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거짓된 향수 냄새 대신 오래 우러난 진심의 향기만이 은은하게 감돌 뿐이지요. 이윽고 딸랑하고 맑은 종소리와 함께 다원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향기로운 다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 말기의 문인 홍자성이 남긴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금으로도 한때의 환심은 사기 어렵지만 밥 한 그릇이 평생의 감격을 이루기도 한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말없이 건넨 작은 진심이 끝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오늘 사연 속 어머니를 홀렸던 그 화려한 명품과 달콤한 말은 결국 텅 빈 거짓이었지만 곁을 지킨 딸의 진심과 정성 어린 밥 한 그릇은 무너진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번지르르한 말보다 오래 곁에 남아준 사람의 온기가 더 사무치는 날이 오지 않던가요? 진짜 인연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은은한 진심의 향기로 알아보는 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